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제한능력자에 관한 설명, 요거부터 들어가죠. 예, 옳은 거. 또 10문제 풀어봐야죠. 하루에 쇼터디로 한 40문제씩 푸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 좋든 싫든 40문제는 푼다. 풀어 제낀다. 그게 중요합니다. 남은 시간 동안. 자, 제한능력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옳은 거. 자,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 대리인의 묵시적 동의가 인정되는 경우, 자, 미성년자는 제한능력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그죠? 자, 기억지문 맞죠? 동의가 인정되기 때문에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없다. 맞아요.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이 취소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자, 취소 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요거 니은 지문 뭐다? 소급표 인정된다는 거죠. 법률행위 성립 시예요. 예. 그래서 취소 시부터 효력을 상실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성립 시부터 그 효력이 상실되는 겁니다. 소급표가 인정된다. 그 다음에 리을 지문, 디귿 지문,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 중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는 성년 후견인이 취소할 수 없다. 맞죠? 이것도 맞는 지문 자주 나오죠. 자, 리을 지문이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리을 지문 보시면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입니다. 계약은 철회할 수 있는 거죠. 네, 철회할 수 있는 것이, 자,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거절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즉, 제한능력자가 맺은 계약은 제한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없다. 16조 2항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여러분, 정확하게 16조 2항에는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 라는 표현을 써요. 단독행위인 경우에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즉, 계약은 여러분 단독행위가 아닙니다. 16조 2항 이렇게 나오죠.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는 추인이 있을 때까지, 헷갈리시면 안 된다. 때까지 상대방이 이를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 단독행위란 개념 아시죠? 단독행위. 그래서 단독행위는 크게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로 나눈다. 단독행위라는 것은 행위자 1인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단독행위라고 한다. 행위자 1인의 의사표시로 성립하는 법률행위가 단독행위다. 대표적인 예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서 동의가 있죠. 그죠? 동의. 추인 같은 거. 자, 그래서 단독행위에는 첫 번째 뭐가 있다?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와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가 있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는 대표적으로 동의나 채무 면제,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상계, 추인, 해제나 해지. 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는 유언, 대표적이다. 유언. 그 다음에 유증이에요. 유증 등이 있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리을 지문 틀린 거예요. 그래서 거절할 수 있다가 틀린 겁니다. 16조 2항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된다. 제한능력자의 단독행위인 경우에, 그죠? 추인이 있을 때까지 상대방이 거절할 수 있는 거다. 그래요. 그 다음에 미음 지문은 제한능력자와 계약을 맺은 선의의 상대방은 제한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제한능력자를 상대로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그죠? 정확하게 옳은 지문 되겠습니다. 자, 불법행위 책임이에요.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2017년 5회 기출문제고요. 자, 옳지 않은 거 1번, 대표권이 없는 이사의 행위로 인하여 법인의 불법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죠? 대표권 없는 이사의 행위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잘 나옵니다. 외형상 법인의 대표자의 직무행위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그죠? 그것이 곧 법령 규정에 위반한 행위라 하더라도 역시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다. 맞는 지문이에요. 이것도 2번 지문 잘 나온다. 그 다음에 3번, 법인의 대표자의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알지 못한 경우 법인은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그죠? 이것도 판례 입장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대표자 행위가 직무에 관한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피해자가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이때 법인 손해배상 책임 부담하지 않는다. 4번,
이사의 대표권에 대한 제한, 정관에 기재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등기하면 대항할 수 있다. 그래서 정관 기재 효력 발생. 등기해야 대항 요건이 발생한다. 대항 요건. 등기가 대항 요건이죠. 5번. 법인의 권리 능력을 벗어나는 행위의 효과. 법인에게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그 행위를 집행한 대표기관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자, 5번 질문. 5번 질문이 틀렸는데 지금 판례 입장. 법인이 권리 능력을 벗어나는 행위의 효과는 법인에 귀속되지 않는다. 이렇게 맞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상대방이 손해를 입었더라도 뭐가 성립되지 않는 거죠? 불법 행위 책임 자체가 인정되진 않지만 그 행위를 집행한 대표기관에게는 책임을 부담하죠.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래서 자, 법인의 이거 잘 정리하셔야 된다. 이 부분. 자, 여러분들 해설 볼 때, 자, 법인의 권리 능력이 목적 범위로 제한된다면 권리 능력의 범위를 객관적으로 벗어나는 행위의 결과에 대해서 법인이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맞아요. 근데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법인의 대표기관에게 뭘 물을 수는 없다? 불법행위 책임이죠. 750조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 책임 자체를 물을 수 있고, 불법행위 책임은 지지 않는데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죠?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지만 그 행위를 집행한 대표기관 자체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 질문에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거죠. 법인의 권리 능력을 벗어난 행위의 효과는 법인에게 귀속되지 않기 때문에 이로 인해 상대방의 손해를 입었더라도 상대방에게는 그 행위를 집행한 대표기관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 뒷부분이 틀린 거예요. 그 행위를 집행한 대표기관에게 법인 자체에게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헷갈리시면 안 된다. 그 법인 자체에는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지만, 그죠? 법인 자체의 불법행위 책임이에요. 근데 대표기관이죠. 그 법인 자체의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아 그 행위를 집행한 대표기관은 책임을 묻는다. 책임을 부담한다. 요거 헷갈리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이렇게 나올 수 있다. 그 행위를 집행한 대표기관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건 틀린 질문이 나올 수 있고,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로 인해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법인의 대표기관에게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거 옳은 질문입니다. 옳은 질문이다. 그렇죠? 그래서 5번 질문 틀렸다. 그래서 대표기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틀린 질문이에요.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 대표기관이 아니라 그 상대방이 손해를 입은 경우 법인 자체가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 이렇게 하면 또 틀린 질문이에요. 그래서 법인 자체는 불법행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오로지 누가 책임을 진다? 대표기관. 그 행위를 집행한 대표기관만 책임을 부담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5번 질문 잘 정리하시고요. 제한능력자 21년도 행정사네요. 작년 시험. 자, 권리만을 얻는 법률행위는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맞죠? 권리만을 얻는 법률행위. 맞다. 그 다음에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허락을 얻은 특정한 영업에 관하여는 성년자와 동일한 행위능력 인정된다. 맞고요.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에게 한 특정한 영업의 허락을 취소했다. 취소 제한할 수 있죠?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이런 경우에 그 취소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습니까? 대항할 수 없다. 제 8조 2항입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틀렸다 이거죠. 4번.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은 계약 당시 제한능력자임을 알았을 경우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다. 맞죠? 알았기 때문에 악의인 경우, 상대방이 악의인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나와 있죠. 철회할 수 없다. 5번. 상대방이 거절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 제한능력자를 상대로 그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철회 그리고 거절 마찬가지예요. 철회나 거절의 의사표시는 제한능력자에게도 할 수 있다.
제16조 3항입니다. 할 수 있다. 자, 효력 규정이 강행 규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걸 골라라 그랬어요. 틀린 거. 자, 강행 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절대적 무효이다. 맞죠? 맞다. 2번, 강행 규정은 법률행위 당사자 쌍방에게 모두 적용되어야 하며 일방에게만 적용할 수 없습니까? 2번 질문 그렇지 않다. 강행 규정 중에 당사자 일방에게만 적용되는 자, 편면적 강행 규정 들어보셨나요? 편면적 강행 규정 또 존재합니다. 그래서 편면적 강행 규정 자체, 자, 당사자, 계약 당사자 일방에게만 강행 규정 효력을 갖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 쪽보다 상대적으로 약자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편면적 강행 규정을 두고 있다. 그래서 이런 질문 틀렸다 이거죠. 일방에만 적용할 수 없다? 가능합니다. 임대차 계약에 있어서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약자 임차인 보호하기 위한 편면적 강행 규정 두고 있다. 그 다음에 강행 규정은 법령 중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있는 규정 맞고요. 강행 규정이라고 정하고 있는 경우 이외에도 해석상 강행 규정이 인정되는 경우 있다. 법률행위 일부분이 강행 규정 위반에 무효가 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부 무효다. 맞고요. 자, 옳지 않은 거 고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물과 종물은 모두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여야 하며 법률상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된다. 그렇지 않다 이거죠. 네. 그래서 종물 자체 여러분 개념 이것도 설명해야겠죠. 종물이란 뭡니까? 종물이란 주물의 구성 부분이 아닙니다. 구성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구성 부분이 아니다. 따라서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돕기 위해 경제적으로 부속되어 있는 물건이다. 따라서 단순히 주물의 경제적 효용을 돕기 위해 경제적으로 부속되어 있는 물건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법률상 독립한 물건이다 라는 거죠. 따라서 주물에 부합된 물건은 종물이 될 수 있습니까? 네. 그죠? 내용상 종물이 될 수 없겠죠? 그리고요. 독립한 물건이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독립한 물건은 되고 반드시 동산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요. 이런 것들. 그래서 주물 종물 이론 여러분 정리 잘해야 돼요. 그래서 판례 입장에서 제가 판례 하나 갖고 올게요. 판례 하나. 그래서 주유소 주유기 같은 경우요. 대표적으로 자, 주유소 우리 판례 입장이죠. 주유기. 이거는 독립된 물건이긴 하지만 우리 판례 뭐라고 봅니까? 주유소 주유기 같은 경우는 종물이다. 그죠? 주유소 주유기 대표적인 게 주유소 주유기다. 그래서 계속해서 주유소 건물 자체의 경제적 효용을 다하게 하는 작용이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 판례 주유소 건물의 사용에 공하기 위해 부속시킨 종물이다 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주물과 종물은 1번 좀 다시 보시면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여야 하므로 법률상 하나의 물건으로 취급된다. 틀린 질문 되겠죠. 그 다음에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한 그루의 수목을 식재한 사람은 그 소유권을 잃게 되겠죠. 토지 소유자, 식재를 한 사람은 소유권을 잃고요. 반면에 토지 소유자가 소유권을 얻겠죠. 권한 없이 타인의 토지에 한 그루의 수목을 식재한 사람 소유권을 잃는다. 맞고요. 물건의 소유자만이 아니라 그 물건의 수익권자도 수취권자다. 그죠? 맞고요. 주물 소유자의 상용에 공여되는 물건이더라도 주물 그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는 물건, 종물이 아니다. 종물에 대한 개념 그대로죠. 그래서 주물 자체의 효용과 직접 관계없으면 종물이 아닌 겁니다. 그리고 물건의 사용 대가로 받은 금전 기타 물건은 수취할 권리의 존속기간 일수의 비율로 취득한다. 맞죠? 그 다음에 저 판례에서 여러분 이거랑 비교할 판례가 하나 있어요. 주유소 주유기는 종물로 봤다. 근데 반면에 이거요. 종물인데 요 판례 주유소 지하에 매설된 유류 저장 탱크 요거요. 네, 이런 경우는 뭐다? 토지에 부합됐다. 이건 종물이 아닙니다. 그냥 부합물이에요. 그래서 우리 판례 입장 정확히 뭐라고 봤다? 주유소 지하에 매설된 유류 저장 탱크 같은 경우는 토지로부터 분리하는데 과다한 비용이 들고 분리할 경우 경제적 가치가 현저히 감소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그 유류 저장 탱크는 토지에 부합되었다고 본 사례가 있다. 그래서 구별해라. 종물이다. 주유기는 종물인데
요 유류 저장 탱크는 종물로 보지 않았다. 됐죠?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형성권에 해당하는 거, 형성권 행사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골라라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형성권이란 뭐죠? 권리자의 일방적인 의사 표시만으로 권리의 변동을 가져오는 권리가 형성권이다. 따라서 형성권을 행사하게 되면 그 오답률 26%, 형성권의 행사에 의해서 상대방은 어떻게 됩니까? 일방적으로 구속된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형성권을 가지는지 이거는 법률 규정이나 당사자 약정에 따른다. 대표적으로 무권 대리인의 추인권이 있다. 그죠? 무권 대리행위에 대한 본인의 추인권, 무권 대리 추인권. 그 다음에 취소권이 있죠. 취소권. 법정 대리 취소권, 법률 행위의 취소권, 상계권, 그 다음에 해제권. 모두 형성권입니다. 계약의 해제권.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 일이다. 형성권에 대한 개념을 통해서 이해하시면 더 쉬워요. 그래서 본인의 추인권, 그 다음에 법률 행위의 취소권, 그 다음에 상계권, 그 다음에 계약 해제권. 다 형성권이다. 즉 권리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만으로 권리 변동을 가져오는 권리, 형성권에 해당한다. 됐죠? 그 다음에 형성권 중에 무권 대리, 본인의 추인권 역시 마찬가지다. 그래서 무권 대리 행위의 추인은 그 무권 대리인의 동의나 승낙을 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죠? 형성권의 일종이다.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무권 대리에 있어서의 본인의 추인권 형성권의 일종이다. 사후에 대리권 수여라고 보지 않는다. 이런 것도 잘 나온다. 그죠? 신의성실 원칙, 신의 측에 대한 문제입니다.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거 골라라 그랬어요. 자, 신의 측이란 법률 관계의 당사자로서 형평이 어긋나거나 신뢰를 버리는 내용이나 방법으로 권리를 행사하거나 의무를 이행해서는 안 된다는 추상적 규범을 말한다. 맞죠? 그 다음에 2조 강행 규정이다. 법원은 위반 여부를 직권 판단 가능하다. 3번 강행 규정으로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이 무효를 주장하는 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의 측에 반한다? 반하지 않는다. 그죠? 강행 규정 위반한 사람이 무효 주장하는 거 신의 측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4번 이거 잘 나오죠? 3번도? 반한다고 잘 나와요. 근데 반하지 않는 겁니다. 4번 권리 행사로 권리자로부터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의 잃은 이익이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 권리 남용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자, 권리 행사가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자, 주관적 요건. 자, 노트 어디 갔었죠?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권리 남용에 해당하려면 자, 주관적으로요. 권리 남용. 자, 주관적으로는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된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오로지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행사한 사람에게는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에 해야 하고, 그 다음에 객관적 요건,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된다. 따라서 이러한 주관적, 객관적 요건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비록 권리 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은 손해가 현저히 크다는 사정만으로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권리 남용에 해당하려면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되는데, 즉 주관 요건으로는 권리 행사의 목적이 오로지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려고 고통과 손해를 주려는데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어야 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 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된다. 따라서 4번 질문처럼 권리 행사로 권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잃는 이익이 현저하게 크다는 사정, 권리 남용으로 인정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더 나아가 우리 판례 뭐라 그랬죠? 이러한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 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인 상황, 객관적인 사정에 의해서 추인 가능하다.
추인할 수 있다. 요 지문도 자주 나와요. 이러한 주관적 요건은 권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결여한 권리 행사로 보여지는 객관적 사정, 그러한 객관적 사정에 의해서 추인될 수 있다. 이 지문도 잘 나옵니다. 4번 지문 옳지 않은 거죠. 5번 본인을 상속한 무권 대리인이 무권 대리 행위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 신식에 반한다고 봤자 우리 판례 입장이다. 그 다음 자연인의 권리 능력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골라라 그랬어요. 옳은 거. 자, 1번 권리 능력 자체는 가족관계 등록부 기재로 취득이 추정되죠. 맞습니다. 가족관계 등록부 기재의 사실로 그 추정을 받는다. 근데 그 기재가 진실에 반하는 사정, 이러한 사정이 있다면 그러한 증거가 있다면 번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번복 가능하죠. 1번 지금 틀렸다. 2번 동시사망. 이건 결론만 여러분 기억하시는 게 좋다. 동시사망이 추정되더라도 자 대습상속 인정될 수 있다. 인정될 수 있어요. 따라서 자 민법 1001조입니다.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 동시에 사망한 경우, 즉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이 상속 개시와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따라서 대습상속 인정될 수 있다. 맞고요. 2번 정답이네요. 그 다음 태아인 동안에 부가 교통사고로 사망했다. 그러면 태아는 살아서 출생하더라도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할 수 없다. 틀렸죠. 이미 출생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태아 같은 경우는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하여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출생을 했기 때문에 출생한 뒤에는 그 그죠? 부의 사망, 부상으로 인해서 있게 될 사망한 경우 있게 될 정신적 고통, 즉 뭐라 그러죠? 위자료 청구할 수 있다. 4번 태아가 사산된 경우 태아인 동안의 권리 능력은 인정된다. 우리 판례 뭐라고 봅니까? 그래서 태아의 특정 권리에 있어서 자 태어난 것을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이미 그러니까 태아가 출생한 때, 그죠?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 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하여 그때 태아가 출생한 것으로 본다는 거죠. 따라서 결론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출생을 하지 못하면 사산된 경우에 권리 능력이 인정된다. 여기서 권리 능력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모의 아까 부나 그죠? 사망과 같은 그런 위자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같은 그런 배상 청구권 자체가 논할 여지가 없다. 이렇게 판례가 나왔거든요. 따라서 태아의 권리 능력에 있어서 여러분 4번 지문처럼 나오면 인정된다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아 자체는 출생한 때, 즉 사람은 출생한 때로부터 권리 능력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민법 제3조입니다. 자, 사람은 출생한 때로부터 권리 능력을 취득하게 된다. 그래서 아직 출생하지 않은 태아는 권리 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게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까 3번 지문처럼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하지 않게 되면 공평에 반할 수가 있다. 즉 부가 사망한 경우 태아라는 이유로 재산 상속을 많이 못 받았다. 굉장히 좀 억울하겠죠. 그래서 태어난 이후에 재산 상속을 받지 못한 상황이라면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놓일 수 있다. 따라서 예외적으로 일정한 경우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권리 능력 인정해서 태아의 이익을 보호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태아의 권리 능력은 원칙적으로 태아인 경우에는 권리는 인정되지 않는데 예외적으로 권리 능력이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대표적인 상속이에요. 상속 같은 경우는 그 상속 순위에 관해서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가족법 천조입니다. 천조 제3항. 그리고요. 대습상속 인정이 되죠. 즉 상속인이 될 직계비속인의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 결격자가 된 경우 그 직계비속인 태아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사람의 순위에 가름한다. 그래서 대습상속 인정된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습니까? 이런 거 정리해야겠네요. 자, 태아의 권리 능력. 태아의 권리 능력을 인정한 경우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뭐다? 첫 번째, 자 불법 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같은 경우요. 그래서 태아 같은 경우 그 손해배상 청구권에 관해서는 이미 출세한 것으로 본다. 이게 제 762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부의 부상이나 사망 같은 경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권 인정한다. 그리고 태아 자신의 생명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 인정하고 있다. 그 다음 뭐다? 두 번째 인지요. 그래서 부 같은 경우는 태아, 즉 포태라고 하죠. 아직 태어나지 않은 포태 중에 있는 자녀에 대해서 인지할 수 있다. 858조. 그 다음에 말씀드렸던 상속이요. 상속 순위에 있어서 출세한 것으로 보고요. 유류분 같은 경우 태아는 유류분에 관해서 이미 출세한 것으로 본다 이거죠. 유류분이 뭐다? 유류분 여러분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 재산 중 그 특정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일정한 몫이 유류분이라고 하죠. 유류분. 또 유증 같은 경우도 역시 유증에 관하여 이미 출세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요거 태아의 권리 능력 인정한 경우 이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4번 질문 그래서 틀렸죠. 4번 질문 틀렸고 5번 실종 선고를 받은 자는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추정한다. 이게 뭐가 틀렸습니까? 실종 기간이 만료한 때 사망한 것으로 추정이 아닙니다. 간주죠? 간주 규정이에요. 추정이 아니라 사망한 것으로 본다. 28조. 추정 규정이 아니라 간주돼요. 28조 틀렸다. 이런 것도 틀리면 억울합니다.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추정과 간주. 그래서 28조에서 간주와 추정에 대해서 여러분들 구별할 줄 있어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기에서 한번 정리할까요? 자, 추정과 간주와의 차이요. 자, 추정 자체는 일단 법률 효과를 부여합니다. 일단 법률 효과를 부여하되 반대 입증에 의하여 추정력이 깨지는 거죠. 깨짐. 근데 간주는 반대 입증에 의해서 추정력이 깨지는 게 아니라 보다 강한 효력이 인정된다. 그래서 일단 법률 효과를 부여하되 반대 입증이 된다 하더라도 추정처럼 그 추정력이 깨지는 게 아니라 법률에 의해서만 그 효력이 소멸되는 게 간주예요. 간주 규정.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된다. 그래서 음악 좀 줄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추정 자체는 명확하지 않은 사실을 일단 있는 것으로 가정해서 법률 효과를 발생시킨다. 이거예요. 그래서 반증을 들어서 추정을 깰 수 있다. 깰 수 있다, 전복할 수 있다. 이 점이 의제, 간주, 의제 규정, 간주 규정과 다르다는 거죠. 본다, 의제한다, 간주한다, 본다와 다르다. 그래서 차이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주가 되면 일단 법률 효과를 부여하되 발생한 법률 효과는 반증을 들어도 전복되는 게 아니라 추정처럼 전복되는 것이 아니라 그죠? 오로지 뭐에? 법률에 의해서만 그 효력이 소멸된다는 거죠. 그래서 헷갈리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됐죠? 19번 볼까요? 옳지 않은 걸 고르라 그랬어요. 옳지 않은 걸 골라라. 자, 기억. 비법인 사단의 대표자가 직무에 관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입니다. 그럼 비법인 사단은 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맞죠? 네. 직무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자 불법행위 책임 인정됩니다. 맞아요. 그 다음에 이사회 결혼이 생긴 경우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되지 않습니까? 자, 유추 적용된다고 보는 게 판례 입장이죠. 즉 비법인 사단의 이사의 결혼이 생긴 경우 임시이사 선임에 관한 민법 규정이 유추 적용된다고 보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다. 그 다음에 디귿 질문이요. 비법인 사단에는 대표권 제한 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틀렸죠. 자, 디귿 질문. 옳지 않은 거 고르라. 비법인 사단에는 대표권 제한 등기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는 지문이네요. 죄송합니다. 비법인 사단에게는 대표권 제한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우리 판례
그래서 비법인 사단인 경우에는 대표권 제한에 관하여 왜? 등기할 방법이 없다. 우리 판례 입장이죠. 등기할 방법 자체가 없기 때문에 규정, 대표권 제한 등기에 관한 규정이 비법인 사단에게는 준용되지 않는다. 라고 보고 있죠. 됐습니다. 그래서 디귿 지문 옳은 지문이다. 그 다음 리을 지문이요. 비법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는 총유물의 관리 처분 행위라고 볼 수 있다. 틀렸다 이거죠. 그래서 총유물 관리 처분 행위요. 처분 행위라고 하는 것은 총유물 그 자체에 관한 이용 계량 행위이나 혹은 이제 법률적 사실적 처분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죠? 비법인 사단이 타인 간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 그 자체는 총유물 자체의 관리 처분에 따르지 아니하는 단순한 채무 부담 행위에 불과하다. 따라서 결론. 총유물 관리 처분 행위라 볼 수 없다 이거죠. 비법인 사단의 금전 채무를 보증하는 행위. 이 처분 행위에 대한 개념 여러분 잘 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법률적 사실적 처분 행위다. 그래서 이 총유물 자체에 관한 이용 계량 행위나 법률적 사실적 처분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기억하셔야 된다. 따라서 이러한 타인 간 금전 채무 보증 행위 요거 처분 행위라 볼 수 없다. 비법인 사단이 성립되기 이전에 설립 주체인 개인에게 취득한 권리 의무는 설립 후에 비법인 사단에 귀속되지 않죠. 자, 비법인 사단 성립 이전에 설립 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 요거 설립 후 비법인 사단에게 귀속되지 않습니다. 미음 지문도 잘 나오기 때문에 잘 정리하세요. 그래서 비법인 사단 성립 이전에 설립 주체인 개인이 취득한 권리 의무가 설립 후에 비법인 사단에 귀속되는가? 귀속되지 않는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거 니은, 리을, 미음 5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작년 2021년 자 부재 나왔어요. 부재. 그래서 1번 지금 보시면 옳지 않은 거 고르라 했죠. 자,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의 권한이 부재자의 부재 중에 소멸한 때 법원은 이해관계인이나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재산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처분 명하여야 된다. 그쵸? 정확하게 맞는 지문이고요. 2번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 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게 되어서 이해관계인이 청구를 하더라도 법원은 그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없다. 이런 경우는 23조 규정에 따르면 자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정한 경우에 자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 법원은 그 재산관리인이나 이해관계인 그러니까 검사도 돼요. 재산관리인,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재산관리인을 개임할 수 있다라고 23조에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2번 틀렸죠. 3번 부재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다. 부재자가 정한 재산관리인이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된다. 그죠? 25조 내용입니다.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는 관리한 재산 목록을 작성해야 된다. 맞고요. 법원이 선임한 재산관리에 대해서 법원은 부재자의 재산으로 상당한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맞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이제 21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